아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분할 상환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믿기시나요? 지금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를 사려고 대출 플랫폼을 클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소비 습관이 변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심각한 부채의 덫에 걸려들고 있거든요. 오늘은 미국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 부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죠.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80조 원에서 1820조 원 수준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의 약 2.5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죠. 올해에만 전년 대비 약 6%가 증가했어요. 2020년 2분기 석 달 동안에만 270달러, 항하로 약 38조 원 정도가 추가로 쌓였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수치가 사상 최고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2023년 2분기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증가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신용카드 평균 금리가 지금 20% 중반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정점 대비 1%포인트 넘게 내렸는데도 신용카드 금리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4년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카드 부문 수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년 대비 15%에서 22% 정도의 수익 증가를 기록했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라지는 셈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겁니다. 구조적인 저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평균 신용카드 잔액이 6,371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890만 원 정도 되죠. 20피트대 초반의 이자율로 매달 최소 금액만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액을 갚는데 18년 넘게 걸립니다. 누적되는 이자만 9,254달러까지 불어나요. 처음에 빌린 돈은 890만 원인데 갚아야 할 총액은 2,088만 원이 되는 겁니다. 빌린 돈의 거의 2.5배를 갚아야 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 중 절반 정도가 매달 잔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 전체가 평생을 신용카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채를 누가 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극심한 소득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대략 7만 4천 달러 수준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1억 360만 원 정도 되죠. 하지만 저소득층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고작 1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하마로는 약 2,100만 원이에요. 중위값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7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해 보이죠? 하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BNPL이라는 겁니다. Buy Now Pay Later의 약자인 BNPL은 성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말해요. 지금 사고 나중에 나눠서 갚는 방식이죠.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엄연한 대출 상품이에요. 하지만 신용심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최근 페이팔이 캐나다에서도 페이인포라는 BNPL 옵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규 기능 추가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금융권이 BNPL의 무이자 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3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의 구매 금액을 4등분해서 6주에 걸쳐 분할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이자는 0%, 연체료도 0%, 필수 신용심사도 없습니다. 홈디포, 세포라, 익스피디아 같은 대형 소매점들이 앞다투어 도입했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페이팔의 조사 결과를 보면
BNPL 옵션을 제공했을 때 평균 주문 금액이 약 78%나 증가했어요. 100달러를 쓸 사람이 178달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캐나다 소비자의 약 62%가 수수료만 없다면 BNPL을 사용하겠다고 답했어요. 여러 조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미국 성인의 10%에서 18% 정도가 최근 1년 이내에 BNPL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주류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BNPL은 저소득층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중산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구에서도 BNPL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는 계층인데도 BNPL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0달러를 한 번에 지출하면 뇌가 인지하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BNPL로 50달러씩 4번에 나눠내면 어떨까요? 각각의 결제 금액이 작아 보이죠. 뇌가 인지하는 부담감이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소비로 이어지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계정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중산층도 이 심리적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BNPL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요? 첫 번째로 소매점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거래액의 2%에서 3% 수준이라면 BNPL 수수료는 2%에서 8% 수준이에요. 두 번째로 데이터 수익입니다. BNPL 제공업체들은 소비 패턴, 구매력, 신용도 데이터를 얻어서 추가적인 금융상품을 판매하죠. 세 번째로 장기 전략이 있어요. 지금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뒤 나중에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겉으로 보면 BNPL은 완벽한 서비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BNPL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기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신용카드는 잔액이 즉시 신용기록에 등재됩니다. BNPL은 다르죠. 현재 대부분의 BNPL은 정상 상환 이력이 주요 신용기관에 체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연체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만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요. 신용기관이 미래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비자 본인도 총 부채 규모를 정확히 모릅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분석을 보면 BNPL 이용자는 비이용자보다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개인 대출 등 모든 영역에서 부채가 더 많은 다중채무자들이에요. 더 심각한 건 여러 연구에서 BNPL 이용자의 약 58%가 서브프라임 이하 즉 신용등급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BNPL의 충격은 치명적입니다. 월 소득이 175만 원 정도인 사람이 여러 개의 BNPL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대출은 50달러, 100달러로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5개, 6개가 쌓이면 월 상환액만 300달러에서 400달러가 되죠. 한화로 42만 원에서 56만 원입니다. 월 소득의 4분의 1이 BNPL 상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산층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소득 7만 달러 정도의 중산층 가구도 신용카드 부채와 BNPL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들어가면서 저축이 불가능해지고 있죠. 이걸 부채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카드 빚이 있는 상태에서 BNPL 빚이 쌓이고 또 다른 BNPL이 추가되는 거예요.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BNPL로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데이터를 보면 BNPL 이용자의 약 23%가 식료품 구매에 BNPL을 사용합니다. 식료품이요, 생필품이죠. 지금 미국의 대표 소매점인 타겟 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인데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식료품을 사는데도 대출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선택 가능한 소비가 아니냐고요? 미용실, 헤어커트 같은 서비스에도 급증하고 있어요. 커피, 음료 같은 즉석 소비재도 가능합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버거 구매를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그 구매는
정말 감당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건 생존 차원의 금융위기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BNPL 제공업체들은 반박할 겁니다. 우리 연체율은 2%에 불과하고 신용카드는 8%가 넘는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첫째, BNPL은 은행 계좌에서 직접 자동 이체가 됩니다. 소비자가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가용 현금을 고갈시키면서 신용카드 연체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둘째로 선별 효과가 있습니다. BNPL 제공업체들이 수익성 좋은 고객 중심으로만 대출하거든요. 소비자들의 착각도 심각합니다. BNPL 사용자의 약 65%가 정시 납부가 신용도를 높인다고 믿어요. 하지만 BNPL 납부 기록은 신용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기록이 쌓이지 않고 반대로 연체 기록만 신용 기록에 쌓이는 거죠. 양쪽 모두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팬데믹 기간에 사실상 1%도 안 되던 학자금 대출 공식 연체율이 보고 재개 이후 약 9% 수준으로 급등했잖아요. 가계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모두가 어디를 먼저 갚고 어디를 미룰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 실질 소비가 2024년 12월 이후 거의 정체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의 실질 가용소득 성장률이 연 2.8%에서 1.2%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신용카드 부채가 약 1조 달러였어요. 지금은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까지 올라갔죠. 2008년 당시 신용카드 금리는 12%에서 1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이에요. 거의 2배나 되는 겁니다. 2008년에는 카뭉, 가용현금이라는 버팀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2008년에는 신용카드 중심의 규제된 부채였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신용카드에 규제되지 않은 BNPL이 더해졌어요. 신용카드 부채와 BNPL 부채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비선형적인 위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가시화됩니다. BNPL 부채는 숨어 있어요. 둘 다 실제 부채고 실제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감소하죠. 월 소득 175만 원의 저소득층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중산층도 안전하지 않아요. BNPL은 자동 이체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가용현금이 고갈되는 거죠. 신용카드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연체가 증가하고 은행들이 신용 한도를 축소합니다. 소비가 급락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소득 양극화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겁니다. 저소득층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 중산층이 무너지고 하위 78%가 무너지면 소비 전체가 붕괴합니다. 상위 22%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버거 한 개를 사는데도 빚을 내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의 균열이에요. 미국 경제 위기는 결국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죠.